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녹화 지금 방금 하고 왔는데, 이게 좀 피곤하긴 하지만, 보충을 하지 않으면 진도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저 선배님들 대면 강의 말고, 그걸 좀 보충할 수 있는 저 혼자만의 강의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지난 시간까지 영조, 정조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탕평정치 하는 걸 봤어요. 상당히 정조대에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일어나고 안정기를 찾는 듯 했지만 안타깝게도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합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순조, 헌종, 철종 요 세 시기가 정말 난장판이 돼요. 이 시기를 우리는 세도정치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세도정치기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개혁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요 다음에 나오는 정순원철, 고순, 고종이 아니라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요 세도정치기의 마지막 부분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개혁들을 추진하고요. 너무 강력한 개혁을 하다 보니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13강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도 살짝 얘기를 했지만 이 세도정치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수의 몇몇 가문이 번갈아가면서 나라를 뒤흔들었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 그 시작이 뭐냐면 정조의 죽음입니다. 참 정조께서는 돌아가실 때에도 참 후대에 수험생들 공부하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그러셨는지 1800년에 딱 떨어지는 1800년에 승하를 하시고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왕실 외척, 외삼촌들이죠. 몇몇 가문, 안동김씨, 풍양조씨 번갈아 가면서 3대 60여 년간 권력을 휘두릅니다. 이 시기를 바로 우리는 세도정치기다. 안동김, 풍양조 요 대표적인 세도 가문이죠. 이 두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합니다. 비변사는 여러분 아시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총괄 기구로 발전을 했는데 여기를 그냥 장악하면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오군영은 뭡니까? 조선 후기의 군사대조죠. 훈, 어총수, 금 요 5개 오군영도 장악을 해요. 회의 기구는 물론이요, 국정 총괄 기구는 물론이요, 군대까지 장악을 하면서 세도 가문들이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팝니다. 부패하기 시작하죠. 이게 너무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것을 딱 4자짜리 단어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요겁니다. 삼정의 문란. 삼정문란. 자, 삼정은 뭐예요? 전정, 군정, 환곡입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세금으로 나라에 내야 할 것. 전정, 토지세고요. 군정, 군역. 군대를 가야 됩니다. 환곡, 이게 문란할 대로 문란해져요. 일단 토지세는요, 세금을 면세받는 지역들이 늘어나요. 세도 가문들, 그리고 세도 가문에 빌붙은 그런 가문들은 전부 면세해줘요. 은결, 은닉한다고 그러죠. 땅을 숨겨요. 땅을 숨기니까 세금을 부과를 못하겠죠. 그러면 지금 요 면세지 많아지죠. 은결 늘죠. 그러면 세금을 못 걷어들이면 그냥 말면 되느냐, 말 수가 없죠. 나라는 걷어야죠. 그걸 누가 부담해요? 그럼 고스란히 농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전정의 문란. 그 다음에 군정.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 조선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면 군포를 2필 냈었고 그걸 1필로 줄여준 게 영조죠. 균역법, 균형법으로 외운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정상적인 양인 남성에게만 이 군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패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떠드네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황구첨정. 황구라는 건 노란 잎.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5살짜리한테도 야 너도 어차피 군대 갈 거니까 미리 지금부터 내 백골징포. 백골, 해골이죠. 하얀 뼈.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도 또 부과를 해요. 족징. 이 족은 뭡니까? 친족. 친척이 안 내고 어디로 도망가요. 그럼 그 옆에 친척이 대신 내야 돼요. 인직은 뭐예요? 이 이웃민자죠. 이웃민. 이웃이 사라져도 그 사람 걸 옆집이 대신 내야 되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런 용어들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황구첨정 어린아이한테도 백골징포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도 족징 친척에게도 도망간 친척 사라진 이웃린 인징 이웃 것도 남아있는 사람이 내야 되는 너무나 힘든 상황. 그리고 마지막 환곡. 여기 이제 봄에 꿔주고요. 춘대추납 봄에 꿔주고 가을에 이제 받아 갚으면 되는 건데 봄에 꿔줄 때 이자를 너무 높게 고리로 고리대금 업자처럼 돼버립니다. 이게 세정이 다 문란해지는 때가 바로 세도정치기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들이 유행했느냐. 도참, 막 예언하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정감록이죠. 정씨가 조선을 다스린다. 정씨, 정도령이 와서 이제 나라를 바꾸어 세우게 된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하고요. 요 이양선. 나라가 안쪽으로 혼란스럽다 보니 바깥에는 이제 외세들이 슬슬 찝적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달을 양, 모양이 다른 선, 배. 그동안 우리 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배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출몰해요.
외국 배들이죠. 아, 이거 조선 이거 뭐 좀 먹을 거 없나? 자, 지금 방금 요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들은 요 밑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문에 넣어놓고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요 중에 몇 개를 넣어놓고 요 몇 개를 선지로 내는 거죠. 자, 세도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나오게 되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니까. 삼정이 문란했고 요 밑에 여러 가지 예언 사상들이 유행했던 거, 바깥에 희한한 배들 출몰하고 소수 가문들이 국정을 장악했던. 자, 어렵잖아요. 순헌철 세왕, 정순헌철 고순의 순헌철 3대 60여 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801년부터겠죠. 정조가 1800년에 사망했으니까 여기서부터 60년 지나면 얼마예요? 1860 몇 년 되겠죠. 요 63 빌딩부터 73까지. 이때 바로 흥선대원군. 고종이 왕위에 오르지만 너무 어리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대신 집권하면서 그때부터 개혁이 일어나긴 해죠. 아무튼 순헌철 3대 60여 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왕별로 살펴볼게요. 순조. 정조가 사망하자마자 왕위에 오른 11살의 즉위예요. 정조의 둘째 아들인데 11살에 즉위합니다. 너무 어릴 때 즉위를 하다 보니 영조의 계비, 영조의 왕비가 죽고 나서 다시 장가를 가서 맞이한 영조 계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합니다. 어린 순조 대신에. 그리고 순조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왕비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장인이 누구냐? 김조순이라고 안동 김씨 세력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장인이니까 막 휘두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순조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세도 정치가 박해가 하나 일어나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1801년 순조 즉위 첫 해에 신유박해. 요거 나중에 흥선대원군 시기에 사건들 일어난 그 외세 침략과 관련된 사건들을 유병재가 워낙 재밌는 친구니까 병 안 걸렸는데 병이 오신 척한다 해서 유병재병 오신 척할 때 그 유가 바로 이 신유박해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순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승훈, 정약종이 처형돼요. 그리고 우리 그 유명한 정약용은 처형까지는 아니고요. 유배를 갑니다. 이때 유배 가서 정말 책 많이 쓰죠. 자, 신유박해는 1801년 순조 즉위 첫 해에 일어난 천주교도의 박해 사건인데 이때 이승훈, 정약종은 처형이 되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만 갑니다. 근데 꼭 하나 알아두실 게 바로 요거예요. 황사영 백서 사건. 이거는 신유박해 때 일어났다기보다는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도가 박해를 받자 황사영이라는 천주교인이 베이징에 북경에 편지를 써요. 백서를 씁니다. 지금 우리 천주교도가 완전 몰살당하고 있으니 프랑스 선교사가 베이징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국에 얘기해서 프랑스에 얘기해서 제발 좀 이거 좀 진압해달라고. 황사영이 백서를 썼지만 이게 들통이 나죠. 그래서 결국 황사영이 처형당하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황사영 백서 사건은 신유박해가 일어난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시대순으로 시기순으로 배열하라 할 때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언제라고요? 황사영 백서는 신유박해 직후 1801년 그 다음 바로 꼭 기억하십시오. 신유박해를 당한 황사영이 북경의 프랑스 선교사에게 본국에 연락해서 박해받는 우리 천주교도를 구해달라고 편지 썼는데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전달도 못하고. 자, 여기서 하나. 사실은 정조 때는 박해가 없었던 걸로 보이지만 있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해 박해입니다. 신해 박해가 중요한 이유 뭔지 아세요? 조선 최초의 박해. 신해 박해를 시작으로 박해들이 일어나는데 정조 때니까 당연히 1800년 전이겠죠. 1791년 연도까지는 열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신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유다. 신유는 순조 때, 신해는 정조 때.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면 해유 해 다음에 유예요. 해 다음에 유. 당연히 해가 정조고 유는 순조죠. 최초의 박해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폐제 분주. 폐제. 제가 뭐예요? 제사. 제사를 안 지내요. 어머니한테 제사 안 지내고 분주. 신주를 불태워요. 조선의 유교적인 이념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제사 안 모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머니의 신주를 불태운다는 건 이거. 이제 왜냐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사 지내지 않고 또 신주 같은 거 중요시하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천주교리를 따른 건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나고 결국 윤지충, 권상현 두 사람이 처형됩니다. 이게 신해 박해 정조 때 일어난 일이고 조선 거의 최초의 박해다. 순서는 해유. 박해유. 신해가 먼저, 신유가 그 다음, 정조, 순조. 자, 그리고 이제 순조가 요 박해하고는 상관없이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공로비가 해방됩니다. 참고로
공노비, 산업이 다 해방돼야 노비 제도가 폐지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폐지되는 건 1894년 갑오 1차 개혁. 제가 이 얘기를 거의 한 지금 10번째 하는 것 같아요. 막 삼국시대부터 했던 것 같거든요. 아직 안 배웠지만 아실 것 같아요. 1894년에 갑오 1차 개혁 때 노비제도, 공사 전체 노비제도는 폐지된다. 그런데 미리 1801년 순조 때 공노비는 먼저 해방돼요. 구빈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게 순조 관련해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로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 한능검에서는 홍경래만 알면 안 되고요. 파트너까지 같이 알아야 돼요. 아예 지금부터 홍경래 우군측의 난 이렇게, 묘청 정지상의 난 이렇게 하듯이 홍경래 우군측의 난. 이자겸도 이자겸의 난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이자겸 척준경의 난. 항상 파트너들을 같이 붙여서 외우자. 왜? 어렵게 나오면 주인공을 빼요. 이자겸 빼고 척준경 얘기만 이렇게 쓴다든가, 홍경래 빼고 우군측만 지문에 나온다. 그래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 홍경래 우군측의 난 언제라고요? 순조 때 일어납니다. 순조 때.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겠지만 이거 뭐 쉽지는 않은데 이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1811. 1800년대 초반에, 1810년대 초반에, 1811년에 홍경래 우군측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건 어디서 일어나냐? 다시 말해서 홍경래가 어디 사람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평안도 사람이에요. 평안도라는 거는 우리 한반도의 서북쪽이죠. 서북쪽. 여길 차별을 했어. 차별.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평안도. 에이, 완전 이게 뭐 참다 못 참아서 홍경래 우군측이 난을 일으킨 거거든요. 평안도 서북민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난 난이 홍경래의 난이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경래는 평안도 사람인데 서북민들, 평안도 사람들을 평안도 놈이라고 하대했기 때문에 반발해서 일어난 난이고요. 처음에는 잘 나갔었어요. 나름 기세가 엄청났습니다. 청천강 이북을 다 점령하고 정주성도 막 공격하고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 정주성에서 관군에게 진압당하죠. 자, 여기 있는 이 지명들, 청천강 이북, 정주성,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홍경래 우군측의 난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자, 1811년 연도까지 알면 좋겠지만 적어도 순조 때, 다시 말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순헌철 중에 순조 때 일어난 일이다. 이건 이제 뭐하고 구분해야 되냐면 나중에 진주에서 일어난 임술농민봉기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임술농민봉기는 철종 때 일어나기 때문에 뒤입니다. 홍경래 우군측의 난이 먼저고 임술농민봉기는 그 뒤다. 여긴 순조, 여긴 철조.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홍순경으로 그냥 연도는 잘 몰라도 도대체 홍경래 난이 무슨 왕 때 일어났느냐. 순조 때다. 이건 좀 기억하자. 그런 의미에서 홍순경으로 합니다. 홍순경. 홍순경 뭔지 아시겠죠? 홍경래의 난은 순조 때. 그 홍씨 경찰분 부르, 어이 홍순경! 이렇게 많이 하죠. 자, 홍경래의 난은 순조 때.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1811년 1811 신유박해보단 뒤죠. 왜? 신유박해는 1801년이니까. 요즘은 이게 시기순 배열 문제들이 꽤 나와요. 근데 같은 왕 때 일어난 일을 문제로 내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아무튼 적어도 홍경래 우군측의 난이 순조 때 일어났다는 사실은 꼭 좀 알아두시자. 어렵지 않죠, 순조. 오늘은 금방 끝날 겁니다. 자, 헌종. 헌종 거의 뭐 할 게 없어요. 순조 손자고요. 손자가 즉위하니 당연히 더 어려. 8살. 그럼 뭘 하겠습니까? 순헌왕후 김씨. 이 순헌왕후 김씨가 누구죠? 순조의 정비. 그러니까 헌종한테는 할머니가 되겠네요. 역시 어리다 보니 순헌왕후 김씨죠. 6년간 수렴청정합니다. 수렴청정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수렴을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얘기한다는 그런 뜻인데 대신 정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렴청정. 너무 어리니까 왕이. 그리고 신정왕후 조씨라는 사람의 성씨를 또 볼 필요가 있는데 요 왕대비거든요. 왕대비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엄마죠. 여기는 할머니 풍양조씨. 자, 이때부터 이제 안동김씨와 풍양조씨 번갈아 가면서 세도정치기를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요때 풍양조씨도 등장해서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난리가 나요. 더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헌종 때. 그냥 넘어가기 조금 미안하니까 하나만 기억하자. 요 병호박해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요 김대건 신부는 우리 조선의 최초의 신부잖아요. 김대건 신부가 헌종 때 처형을 당했다 정도만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헌종 때 무슨 뭐 풍양조 씨가 주물렀냐, 안동김 씨가 집권해, 이런 거는 묻지 않아요. 그냥 안동김, 풍양조 소수 특별한 가문들이 막 정권을 쥐었다 놨다 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다. 삼정은 문란했고 그것 때문에. 이게 바로 세도 정치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입니다.
다음 뭐예요? 당연히 철종이죠. 철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종은 참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사도세자의 서자의 손자 이렇게 막 찾다. 그러니까 세도 가문이 조정하기 쉬운 사람을 갖다 이렇게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서 세상을 떠나면서 저쪽으로 밀려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서자, 적자도 아니고 서자의 손자를 데려다가 앉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어디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철종은. 그 별명이 강화도령입니다. 그래도 꽤 나이가 좀 있죠. 그래도 19세 때 이제 즉위가 되는데 이때 역시 아무리 19세여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하고요. 왕비가 철인왕후라고 안동 김씨. 난리가 납니다 또. 철종 때도 너무나 곤란한 시기가 지속되다 보니까 1860년에 와 이거 못 살겠다. 그러니까 서학에 천주교가 서학이잖아요. 천주교는 원래 종교로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학문으로 들어옵니다.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제 종교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퍼져가는 건데 서학에 대비되는 우리 쪽의 학, 동학이 창시가 되는데 1860년에 경주에 몰락한 양반인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꼭 알아둬야죠. 동학 농민운동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언제 시작됐느냐. 1860 딱 정확히 또 떨어지잖아요.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민간신앙까지 합한 여러 가지 이념들이 짬뽕된 동학을 창시합니다. 우리의 종교를. 그런데 창시하자마자 이상하다. 혹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종교 없어져야 된다. 누가 만들었냐? 교조 최재우가 처형이 됩니다. 동학을 창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철종 때 이제 뭐 순헌철 거치면서 너무 힘들 대로 힘들어지니까 진주에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이제 진주 밀란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임술 농민봉기의 시작 어디 진주에서라고 합니다. 1862년 그러니까 동학이 창시된 지 2년 후에 임술년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예요. 임술년에 진주 지역의 농민들이 누구 때문에 봉기하느냐 요거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바로 탐관오리 백낙신 때문입니다. 이름 알아둬야 돼요. 요즘은 이런 내용들을 지문으로 보여주고 위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뭐 이렇게 해주니까요. 자, 백낙신 탐관오리에 대항해서 누가 농민들을 붐업시켰느냐? 바로 유계춘이라는 몰락 양반입니다. 유계춘. 이 이름도 알아놓아야 돼요. 유계춘, 몰락한 양반인 유계춘이 탐관오리 백낙신의 폐악에 열받아서 농민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킵니다. 진주 지역에서. 이게 결국은 막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라고 이름을 비추는 거고요. 이때 또 중요한 사람,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난이 일어나면 그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리를 보냅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안핵사. 우리 한능검에서 중요한 안핵사가 2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안핵사입니다. 두 번째 안핵사는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 알려드릴게요. 아주 변태스러운 이용태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박규수.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지원의 손자예요. 박지원의. 북학파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 그리고 이 박규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라고 미국 상선이 우리 대동강진에서 평양을 막 침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평안감사예요. 평안도의 도지사. 평안감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때는 지금 1862년이잖아요. 그때는 언제냐면 제너럴 셔먼 유병재병 1866년. 그러니까 불과 4년 후에 승진한 거죠. 안핵사에서 평안도 관찰사로 승진한 겁니다. 관찰사가 감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1866년엔 그때 가서 한 번 더 얘기할 거고요. 안핵사 박규수를 파견했더니 살펴보니 이게 철종님 철종이 힘은 없었겠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네요. 삼정이 너무 문란합니다. 삼정을 바로 세우는 관청을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삼정이정청 설치를 안핵사 박규수가 임술농민봉기 조사하러 갔다가 건의한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860 이런 거는 딱 떨어지니까 좀 한 번씩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종 즉위 대원군 흥선대원군의 집권 전입니다. 1860년이고 바로 직전. 흥선대원군이 좀 이따 보겠지만 1863년부터 10년간 했다고 보면 돼요. 63빌딩부터 73까지 10년간 했다고 보면 되는데 바로 그 전에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난다는 사실 정도는 하나 알아두면 무기가 돼요. 임진왜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처럼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 1170 무신정변 딱 하나씩 알아두듯이 얘도 하나 알아두면 좋아서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살펴봤더니 방법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 연도를 외움으로써 백낙신에게 대항한 주도자까지 이름을 알 수가 있게 돼서 참 유용해요. 일거양득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유계춘이죠. 유계춘. 유기춘.
유기춘 62년. 자, 유기춘이기 때문에 유기춘이니까 6이에요. 1862. 일단 180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건 알아야 되고 유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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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1862년에 유기춘이 백낙신에게 대항해서 농민들과 함께 일어난 사건 임술 농민 봉기. 왕으로 따지면 철종태다. 순헌철 중에 맨 마지막 게 뒷부분인 거예요. 순조 때 일어난 건 뭐예요? 홍순경. 이봐 홍순경. 순조 때 홍경래 우군측의 난. 1811. 순서대로면 홍경래가 먼저고 임술농민봉기가 그 다음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종까지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가 됐고요. 드디어 이제 정순원철 고순 할 때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적당히 봐서 좀 말 잘 들을 만한 애가 있나? 그중에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긴 하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까지 우리 한등검을 위해서 알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2살에 고종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요. 고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애를 쓴 그 대왕대비가 있어요. 대비하고 흥선대원군이 함께 섭정을 합니다. 고종의 친정은 그 63부로부터 10년 후인 73년 정도에 시작이 돼요. 친정이란 게 뭐예요? 친히 정치하는 거죠. 아빠 말고 아빠 저리 이제 나가세요. 제가 할게요. 요 73년에 시작이 되는데 요 10년간의 흥선대원군의 이야기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13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흥선대원군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63빌딩부터 10년간 했다고. 1863부터 73까지. 왜 끝나냐? 유생들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이 너무 싫은 거예요. 밑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양반들이 너무 힘들어요.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따라가려면 양반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양반의 대표, 유생의 대표 최육현이 계윤년에 상소를 올립니다. 친친의 반열에 쓴 사람 이제 물러나시고 고종이시여 친히 정치를 하세요 라고. 그러자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물러나라고 상소를 올려서 이때부터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다. 언제? 1873년. 자, 오늘은 63빌딩부터 73년 그 10년간의 흥선대원군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거 오늘 알아내면 충분히 보람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세도 정치기의 왕권은 완전히 추락해요. 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세도 가문이 알아서 합니다. 안동김 씨, 풍양조 씨. 그들이 지나가는 자리는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렇게 60년을 지냈잖아요. 자, 이제 왕권을 회복하자. 세도 정치 때문에 추락했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흥선대원군의 찬란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그동안 중건할 생각을 안 했어요. 자,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재건하기로 결심하고요. 경복궁을 재건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끝까지 추진을 해냅니다. 중간중간 이제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자, 원하는 사람은 좀 납부하세요라고 기부금을 받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납부하세요. 원납전을 징수하는데 말이 원하면 납부하라는 거지 원망하면 납부하는 거의 강제성 있는 기부금 징수로 재정을 충당했고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고액의 화폐를 발행합니다. 당백전을 발행해요. 일당백이라는 게 이제 100배의 가치가 있다. 근데 실제로 100배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가치를 지닌 화폐를 그냥 발행을 합니다. 화폐 그냥 발행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 물가가 난리가 나는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는 완전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아주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백전을 발행해요. 요거는 이제 백성들도 싫어하는,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되는 거죠. 백성의 마음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원납전 이제 뭐 양반들이 싫어할 테고, 일단 경복궁을 중건하려면 여기는 안 써놨지만 노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백성들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양반 싫어하는, 양반들의 그 묘지림, 묘지에 있는 숲 나무를 다 잘라요. 벌목을 해서 경복궁 중건하는 데 씁니다.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묘지를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 저 후손들 잘 좀 신경 써주세요 한 그 묘지에 있는 그 좋은 나무들을 다 베버리니. 자, 그리고 이제 결정탑니다, 이게. 비변사 여러 번 얘기했죠? 비변사.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가 됐고, 세도 정치기엔 완전히 세도 가문들이 장악을 해서 부패할 대로 해버린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없어요. 원래 비변사는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잖아요. 이거의 역사를 다시 얘기하라 그러면 또 길어지니까 그건 전전강의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거 살펴보시고,
자, 비변사는 원래 변방을 방비하기 위한 회의기구예요. 군사회의만 해야 되는데 국정회의를 다 하는 걸로 변화했잖아요. 의정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이 의정부 역할까지 했었어요. 그 기본적으로 군사기구의 역할은 원래 기능이고, 그게 합해져 있던 걸 이제 비변사를 없애고 약화돼 있던 예전 기구들을 부활시킵니다. 의정부와 국정총괄, 삼군부, 군사기구 부활. 자, 그리고 경국대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속속, 영조 때 속대전, 그리고 정조가 통은 세 번째 있는 것 대전 통편. 이제 통이 맨 마지막으로 가 있고 히읗이 들어가 있는 대전 회통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경국대전의 마지막 버전이에요. 요 전에 하나, 둘, 셋 꼭 알아둬야 돼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어떻게 외우느냐? 통이 뒤에 있으니까 맨 마지막이고,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난다. 히읗이 있으니까 흥선대원군의 히읗이다. 이렇게. 법전, 대전 회통. 그리고 같이 외우시면 돼요. 대전 회통, 육전조례. 대전 회통을 하느라고 육전조례를 건너뛰는 분들 계시는데 힘들게 출제될 땐 요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전조례는 6조. 2호 예병 형공, 의정부와 6조에서 6조의 사무에 관한 책이에요. 육전조례. 대전회통, 육전조례. 둘 다 흥선대원군 때 간행된 책이다. 자, 그리고 영조가 왜 사원을 정리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조 때 탕평책을 쓰면서 야, 붕당 인정 안 해. 산림이라는 거 이제 인정 안 해. 어디 숨어서 막 후배들 키우고 이런 살림들이 이제 필요 없어. 그럴 때 서원도 살짝 정리하거든요. 근데 흥선대원군은 강도가 달라. 정리 수준이 아니라 거의 철폐 수준입니다. 철폐. 한 600여 개 있는 것 중에 47개는 살려두고요. 주로 이제 사액서원이겠죠. 임금이 인정한 액자를 선사한 사액서원 47개 정도만 남겨두고 500 몇십 개를 싹 다 없앱니다. 거의 철폐다. 서원의 철폐. 양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양반 싫어할 일들 다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양반이 싫어요. 만동묘 기억나십니까? 만동묘? 만숙으로 저는 알고 있는 숙만, 만숙. 하여튼 만숙, 복숙, 반숙, 별게 다 있죠. 백숙, 백두산 정개비. 숙종 때,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왔던 명나라의 만력제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제사를 지내는, 남의 나라 왕을 제사 지내는 만동묘라는 걸 설치해요. 이거 돈 많이 들어가고 자리만 없애. 만동묘도 철폐합니다. 자, 이 만동묘는 숙종 때 명나라 만력제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시설인데 흥선대원군 때 철폐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흥선대원군의 과감한 정책이에요. 양반이 싫어할 일만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백성들이 때로는 통쾌하게, 왜냐하면 양반들의 그 탐욕스러운 행태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백성들이 때로는 와, 우리 흥선대원군 때문에 참 살만 난다 했다가도 뭐 이런 거, 당백전이라든가 너무 무리하게 경복궁 중건에 그냥 노동력을 투입하다 보니 살 수가 없다 이래서 또 때로는 같이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흥선대원군이 뭔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했다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삼정문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생을 조금이라도 안정시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삼정의 문란, 각각 전정, 군정, 환곡, 각 삼정별로 해결책들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전정으로는 토지세,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은결을 색출합니다. 토지를 제대로 조사해서 혹시 신고 안 하는 토지, 양반들이 몰래 감추고 있었던 토지, 은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농민이 대신 떠안거든요. 그 농민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못된 양반들을 찾아내서 제대로 세금을 걷는 양전 사업을 통한 은결 색출, 은닉된 땅, 은결,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한 거고요. 다음, 군정. 죄 없는 백성들만 막 뒤집어 쓰잖아요. 이웃이 못 살겠다고 도망가면 인징. 옆집 사람이 대신 내야 되고, 친척이 갑자기 사라져요. 족징, 친족의 군역 의무를 대신. 어린애 5살 군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황구천정. 돌아가신 할아버지 100골 징포. 야, 이거 왜 농민만 이러고 있냐. 안 되겠다. 양반들한테 군포를 부과해서 이거 좀 맞춰야겠다.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와우, 너무 중요해요. 어쩌면 이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호포제. 요거는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 지포자예요. 지포자. 호 단위로 포를 내라. 집이 있으면 포를 내라, 이 얘기예요. 그 전까지 양반은 안 냈습니다, 군포를. 왜냐면 양반은 면제됐어요. 양반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뭐 관직을 갖고 있다거나 이러면 다 면제됐는데, 야, 그런 거 없어. 양반이고 뭐고 집 있는 사람들 그냥 포 내. 다 호포제. 이게 그 전왕들도 몇 번 시도했지만 이게
반발이 있거나 아니면 아유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해서 안 하던 걸 흥선대원군 누구의 눈치도 안 보죠? 실시합니다. 호포제. 누가 반발하겠어요? 양반들이 난리. 양반도 부과가 된 거예요. 양반이 지분이 있을 거예요. 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 단위로 포를 부과하는 제도가 호포제예요. 이걸 실시합니다. 군정의 문란을 해결합니다. 호포제 아주 중요하고요. 마지막 환곡제도를 아까 얘기했었죠. 봄에 꺼주고 나서 너무 이자를 크게 받는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변질된 이 환곡. 얘 관이하지 마. 관이 자꾸 이렇게 부패하고 막 이자나 더 받아서 한몫 챙기려고 하니까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마을 단위로 한번 해봐. 이 사가 개인사는 아니에요. 개인사자는 아닌데 마을사라고 보면 됩니다. 관이하지 말고 그 마을에 그 덕망 있고 돈 좀 있어서 비리 안 저지를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마을 단위로 사창이란 걸 한번 운영해봐. 사창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막 이자 터무니없이 많이 받고 괴롭히고 이런 거 없이 스스로들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결해봐. 사창제 실시. 마을 단위의 자치 환곡제도. 사창제. 전정, 군정, 환곡. 3정의 문란을 각각 해결하기 위한 흥선대원군의 노력입니다. 이 페이지 정말 중요해요. 별 거의 장수돌 침대만큼 줘도 됩니다. 별 5개도 참 모자랄 정도의 아주 중요한 페이지예요. 다시 한번 쫙 보시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만 제가 다 뽑아놓은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엔 3번째예요. 왕권 강화 이야기했고 3정 문란 해결하기 위한 거 했고 이번엔 이양선이 출몰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배들이 막 와서 찝적대고 야 수교하자. 이 서세동점이는 서양의 세력이 동쪽을 점점 점령하려 한다. 외세가 이쪽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양선 출몰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정책 바로 3번째. 통상 수교를 거부한다는 통상은 무역이고 수교는 외교적인 관계를 갖는 거죠. 아예 무역도 안 할 거고 관계도 됐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서세 동점에 대항하는데요. 요거는 암기 코드를 오랜만에 한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유박해가 앞에 하나 넣었어요. 유병재라는 친구 아주 재밌는 친구죠. 코미디 잘하고 방송도 아주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아주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죠. 유병재가 이제 재밌는 친구다 보니까 병이 안 들었는데 병이 온 척해요. 유병재가 병이 오신 척한다. 유병재병 오신 척.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결이 있죠. 물결.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좀 떨어진 이야기다. 근데 왜 여기다 써놨느냐? 얘가 마치 흥선대원군일 때 일처럼 꼬시는 함정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니다. 이미 했죠. 우리가 신유박해. 언제 했다고요? 바로 순조 즉위 첫해 1801년에 일어난 박해가 신유박해입니다. 1801년이니까 흥선대원군하고 상관이 없어요. 흥선대원군은 63빌딩에서부터 10년간 했습니다. 63에서 73까지. 당연히 18이고요. 18, 63에서 73. 1801년이니까 완전히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치 흥선대원군이 때 일인 것처럼 끼워 넣거나 아니면 이걸 포함해서 흥선대원군의 사건들을 넣은 다음에 시기순으로 배열하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신유박해는 다시 한번 여기서 알아두자. 아까 얘기했었죠. 신유박해. 이승훈 정약종은 처형되고요. 정약용은 유배를 간 사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신유박해 다음에 이 박해받는 천주교도들 구해주세요라고 중국에 와 있는 프랑스 선교사에게 편지를 썼던. 근데 결국 들통나서 처형당했던 황사형 백서 사건도 신유박해에 이어져서 왔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흥선대원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유병재병 오신척. 유병재가 병이 오신척한다. 요거 바로 전에 있었던 정조 때 있었던 최초의 박해는 뭐예요? 그렇죠. 해유로 하죠. 해유. 신해박해.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다? 폐제 분주를 기억하자. 폐제. 제사를 앙하고 폐하고 분주, 신주를 불태웠다. 엄머니 제사를 안 지낸 윤지충 그리고 권상현이 처형당합니다. 정조는 비교적 천주교도들한테 너그러운 편이었어요. 알면서도 그냥 크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근데 도저히 폐제 분주는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윤지충, 권상현은 처형이 됩니다만 정약용, 정조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신하가 바로 정약용. 정약용도 천주교도잖아요. 정조 때는 아무 일 없었죠.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못 본 척 해줬을 거예요. 이제 순조 오고 나서 이제 유배 정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신해박해, 신유박해는 흥선대원군하고는 상관이 없고 63년부터 집권을 하는 흥선대원군 시기에 일어난 외세의 집적거림 순서대로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병재병 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신척까지. 자, 첫 번째 병. 요 병병이 같이 있어요. 같은 해 66년 병인 양료도 제가 일부러 안 써놨죠. 왜냐면 병재병인데 얘도 병인 양료고 병인 박해면 같은 해 1866년 초 요거
뭐 중 혹은 말에 있었던 거겠죠. 일단 박해를 해야 쳐들어오죠. 병인년에 천주교도를 박해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자꾸 남하하려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요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할까 고민하다가 참 싫지만 천주교도 프랑스 그 선교사들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제안을 해요. 그 프랑스 쪽에다 얘기 좀 해서 요 러시아 군대 남하하는 거 이거 좀 견제 좀 해줘 얘기를 했더니 프랑스 선교사가 우리는 정치적인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종교인입니다. 이거에 이제 열받은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뭐 내가 참 별로 내키지 않지만 어떻게든 러시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됐어 그래 러시아는 내가 알아서 하고 너희들 맛 좀 봐 하고 프랑스를 교섭하는 데 실패해서 수많은 천주교도를 죽이고요. 프랑스 선교사들을 살해합니다. 바로 프랑스가 그 얘기를 듣고 쳐들어오진 않고요. 중간에 하나가 껴요. 이게 참 묘하게 이것 때문에 정신없을 때 갑자기 대동강을 건너서 이렇게 쑥쑥쑥 무슨 배가 뭐 밀물 썰물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평양까지 딱 온 거예요. 미국의 상선이. 그 배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제너럴 셔머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미국 배인 줄 아시겠죠? 제너럴 셔머노. 미국의 상선인데 대동강을 침범하게 되죠. 이때 아까 얘기했었죠. 임술농민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됐던 박규수. 삼정이정청 설치를 건의했던 하지만 실효는 없었던 그 박규수가 그때 1862 6.2춘이잖아요. 1862년에 안핵사였는데 1866년에 승진했나 봐. 평안감사가 돼 있어요. 평안도 감사. 평안도 관찰사가 된 박규수와 평양의 관민들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미국 배가 와가지고 저 떡하니 배 대고 막 내려가지고 주민들 막 약탈하고 막 나쁜 짓들을 해요. 불태워버립니다. 간단하게 지금 저항이라고만 해놨는데 제너럴 쇼모노를 아예 작사를 냅니다. 작사를.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다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미국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가 상당히 오래 걸려서 바로 쳐들어오지 않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866년이잖아요. 같은 해니까 이로부터 5년 후에 미군 제독이, 미군 함대, 로저스 제독이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신미양요인데 꽤 오래 후에 온다. 그냥 제 생각엔 완전히 작살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 오래 걸렸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 제너럴 셔머는 그렇게 해서 작살이 났고요. 바로 이 병인 박해의 결과가 나와요. 같은 해인 병인년에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옵니다. 프랑스 하면 낭만이죠. 이름도 낭만스러운 장미 제독이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쳐들어옵니다. 많이 힘들었죠. 프랑스 함대가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우리 조선은 정말 열심히 싸웠어요. 두 장군과 지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양원수 장군, 한성근 장군. 두 사람을 꼭 기억해 두고요. 양원수 장군은 정족산성, 그리고 한성근 장군은 문수산성. 다 강화도, 김포 일대에 있는 성들이고요. 저는 그냥 문수산성은 우리 문성근 배우를 생각합니다. 문수산성의 한성근, 문성근 배우. 그리고 여기는 그냥 양정족으로, 저는 양정족.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선배 중에 양정철 선배도 계시지만 양정족으로. 양원수는 정족산성. 각각 두 산성에서 장수들이 열심히 싸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옵니다. 프랑스 함대가 이제 퇴각을 할 때 그냥 가지 세상에 막 불질러요. 보니까 좀 괜찮은 거 있어. 프랑스가 또 문화재 좋아하잖아요. 이거 오래된 책인데 되게 고급스럽네 하고 외교장각 도서. 그 중에서 특히 의궤, 그 조선 궁중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낱낱이 자세히 그림과 함께 기록한 아주 가치 있는 책인 의궤를 약탈해 갑니다. 약탈. 자, 규장각은 창덕궁에 내 규장각이 있겠죠. 바깥에도 있는데 그게 바로 강화도에 있었어요. 외규장각 안에 있는 도서들을 막 약탈해 가는데 그 중에 가장 같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궤인데 왕실의 행사 같은 것들을 자세히 그림과 함께 기록해 놓은 책을 약탈해 갑니다. 정말 시원해요. 직지는 똑같이 프랑스로 가 있습니다. 지금 국립도서. 물론 이제 저 의궤가 영구 임대 형식으로 반환이 되긴 했지만 우리 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왜 그래도 그런 형식으로라도 반환이 되냐면 약탈한 거니까. 미안하니까. 직지 심체 유절은 약탈한 게 아니어서 반환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습니다. 직지는 어디?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된 건데 지금은 국립도서관 프랑스. 자, 요 병인 양요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고요. 로즈, 프랑스는 낭만, 장미, 로즈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왔고 양정족, 양원수의 정족산성, 문성근, 한성근의 문수산성에서의 저항이 있었고요. 퇴각하던 프랑스 함대가 외교장각 도서, 특히 의궤를 약탈해 갔다. 자, 유병재병 1866년으로 쭉 가다가 1868년에 1868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묘하게 병인 양요하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신미양요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엄청 시기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도굴은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자주 나오느냐, 딱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누구를 도굴했느냐도 참 특이해요. 바로 오페르트는 저 독일의 상인입니다. 계속 통상을 요구했지만 흥선대원군이 거부를 하자, 에이, 저 흥선대원군 좀 골탕 먹일 방법 없나 했는데, 아버지 묘가 저쪽에 있대. 예산에, 덕산. 그 당시 명칭으로는 덕산에. 그거 파자? 그리고 파다. 결국 못 파요. 하도 이게 막 철저히 돼 있어가지고. 미수입니다. 미수. 근데 걸리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이름은 남연군입니다. 흥선의 부. 흥부예요. 흥부. 남연군의 묘 도굴 하다가 미수됐는데, 남연군의 묘는 어디 있었느냐? 그 당시 명칭으로 덕산, 현재 충남 예산. 요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독일 상인이고, 도굴이라는 게 이제 묘지를 파는 거잖아요. 땅을 파는 거죠. 육지를 파는 거죠. 68. 육지 팠다. 1868. 저 연도까지 다 꼭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좀 철저하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시고요. 유병재병 오신척. 유병재가 병이 오신척한다. 이것만이라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 다음에 바로 신미양요가 1871년. 근데 이게 바로가 아니잖아요. 아까 66년에 병재병이잖아요. 병재병. 병인 박해, 제너럴 쇼모노 사건, 병인 양요 이러는데, 제너럴 쇼모노는 66년에 왔다가 작살이 났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정말 후에 1871년에 플러스 5년이에요. 5년 후에 미군 함대가 강화도를 쳐들어옵니다. 제너럴 쇼모노 사건에 배상을 요구했는데 그거에 거부한 조선. 뭐 흥선대원군이 그래 물어줄게 하겠습니까? 뭔 얘기야? 그랬더니 그냥 쳐들어온 거죠. 프랑스는 낭만이니까 로즈, 장미 제독이고요. 미국은 미국스럽죠. 로저스. 로즈냐 로저스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로저스만 보고도 미군 제독이구나. 신미양요의 원인은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네. 이렇게 유추해 나가면 좋으니까 이것마저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로즈, 낭만, 프랑스. 미국, 로저스! 같은 강화도 지역을 쳐들어오고요. 이때 어제연 장군이 맹활약합니다. 물론 대승을 거두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미군 함대에 항전을 해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광성보입니다. 자, 이때 요 장수 숫자인데요. 어제연 장군의 이 숫자가 써있는 이렇게 이런 기가 있어요. 깃발, 수작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뺏어가요. 프랑스 함대는 외교장각 도서 의궤를 약탈해 가고요. 미군 함대는 수작이를 약탈해 가요. 어제연 장군의. 요 물론 또 임대형식으로 반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하나씩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군이든 프랑스군이든 불군이든 이때는 수작이를 약탈해 가고요. 자, 미국이 쳐들어온 신미양요 어제연이 방어했고, 그 지역은 광성보다를 외우는 방법, 요거는 한 번만 해 놓으시면 괜찮아요. 요 신미의 미가 미국의 미자는 아니지만 묘하게 신미인데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신미. 자, 신미양요는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온 거고요. 미국 하면 거친 이름 로저스고요. 자, 미국을 영어로 하면 아메리카죠. 아메리카니까 어제연입니다. 아메리카니까 어제연. 어제연인데 이건 어는 고기죠. 광어니까 광어 광성보예요. 자, 신미로 출발해서 미국이 쳐들어왔다. 미국 이름 로저스. 로즈가 아니다. 자, 미국은 아메리카죠. 아메리카니까 어제연이고 고기요 광어 광성보. 이렇게. 그럼 쫙 해결되고요. 하나만 추가하면 되죠. 숫자가 세져 있는 어제연 장군의 수작이를 미군이 약탈해 간다 까지 하면 신미양요는 끝납니다. 그 연도도 하나 알아두고 싶으시면 1866 악마의 숫자 666 1866 천주교도를 박해한 거니까 66해서 1866에 시작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5 하면 돼요. 5년이 지나서야 미군 함대를 보낸 1871년이다. 같은 해에 드디어 마지막 유병재가 병이 오신 척 한다 할 때 마지막 척화비를 건립합니다. 전국에. 흥선대원군이 정말 화가 나서 절대로 외세하고 협력할 생각하지 마. 화해할 생각하지 마. 그게 바로 척화비죠. 화해를 배척하는 비. 척화비. 그 척화비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화매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똑같다. 주화는
매국과 같다. 절대 화친 얘기 꺼내지 마라. 척화비 건립으로 요 1단의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1871년 이로부터 2년 후인 73년에 최익현이 계유상소 그만 좀 하세요. 자, 그리고 고종마마 친친의 반열에 있는 사람 저 없애시고 이제 나이도 10년이 지났잖아요. 12살인가에 즉위했는데 20살이 넘었는데 직접 하세요라고 해서 그때부터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죠. 흥선대원군의 10년, 63빌딩부터 10년간, 73년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의외로 요거는 아주 딱딱 할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건 없죠, 사실. 제가 참 가끔가다 이렇게 실언을 하네요. 공부가 참 재밌습니다라는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재밌진 않죠. 하지만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근 사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밑줄근 사건. 자, 그럼 위부터 봐야겠죠. 조선 왕에게 누군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미국 군함 벌써 이게 딱 느낌 나죠. 제너럴 쇼모노 신미양요겠네요. 뭐 시작부터 평양 대동강에서 좌초한 미국 상선 이게 바로 제너럴 쇼모노죠. 사람들이 사게들 불러 놀랄만한 사건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고요. 본청병원 조사에 분명히 답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거부해서 쳐들어온 게 신미양요죠. 제너럴 쇼모노 사건 이후에 전개된 요 이후 문제 나오면 요것만 보고도 풀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 제일 늦은 거 고르면 돼요. 이후니까 제일 늦은 거. 근데 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거 제너럴 쇼모노 굳이 연도로 되자면 아까 악마의 숫자 1866 병인 양요가 시작되는 병제병이니까 그 같은 해예요. 자, 1866 이후 홍순경 순조 때 1811년 훨씬 전 아니죠. 임술농민봉기 누가 농민들을 부추겼어요? 아니, 부추겼다는 표현 좀 그렇고요. 누가 농민들과 함께 봉기합니까? 1862. 아, 살짝 전이네요. 요거 철종 때입니다. 1862. 홍경래는 순조 때고요. 와우! 황사형 백서. 이거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황사형 백서. 언제입니까? 신유박해를 경험한 황사형, 천주교도 황사형이 중국의 프랑스 선교사에게 몰래 편지를 써려다가 들통난 사건. 그러니까 신유박해 순조 즉위 첫 해죠. 정조가 죽자마자 1800년 훨씬 전입니다. 어재현이 광성보 전투 이거 뭐 신미양 아메리카 미국이 쳐들어왔다. 고기인데 무슨 고기? 광어. 넓은 고기 광어. 신미양이고요. 1871년이죠. 사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제너럴 쇼모노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났다 딱 보고도 4번을 고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요거를 정확히 해설해 보는 겁니다. 청해 요청으로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 와, 이미 지난 건데 우리 복림대군 인조의 둘째 아들이죠. 광인효 바로 효종. 첫째 아들 소현세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요. 같이 청해 볼모로 끌려갔다가 와서 즉위한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어영청을 강화하면서 북벌을 시도합니다. 북은 청이죠. 청에 정벌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못하고 청이 도와달라고 해서 러시아 정벌을 하는데 오히려 조총부대를 파견하죠. 이게 바로 그 얘기죠. 효종 때의 이야기. 당연히 훨씬 전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게 다 풀리는 게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슬슬 시험이 가까워지는 분들 요렇게 밑줄 그면서 하는 거 버릇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비국 또는 주사라고 불리는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뭐뭐 관원들의 모임을 이게 무슨 기구인가 본데 여기 관원들의 개회도. 자, 이 그림은 뭐뭐가 냄새나죠. 상설기관으로 자리 잡기 전 변방의 국방 문제, 변방을 대비하는 회의기구, 비변사죠.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변사 최초 설치 언제죠? 중3 때죠. 중3 때. 중종 때 삼포 외란. 삼포에 깔짝대니까 임시로 설치, 임시기구로. 그러다가 이게 상설화돼요. 언제? 해 이름이 앞에 나올 정도로 큰 느낌, 을묘외변입니다. 을묘년에 외가 난을 일으킨, 변을 일으킨 을묘외변, 요 미음 명종. 이때 뭐? 상설기구.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국정 최고기구. 그리고 세도정치기의 부패. 비변사가 혁파된 건 언제다? 흥선 대원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요거 알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이건 한성이죠. 수도는 한성이고 한성부. 쉬워요. 한성부. 흥선대원군이 집권시기에 혁파됐다. 정확하죠.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 요 기구는 이게 기구가 잘 된다 그러면 왕권 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금부입니다. 국왕 직속 사법기구. 반역죄 등의 아주 중죄 등을 다루었던 의금부, 반역죄, 강상죄 아주 최고의 범죄들만 다루었던 의금부고요.
오프미아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했다. 이 서경이 뭐예요? 동의권입니다.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하는 권리. 자, 도승지를 수장으로 좌승지, 우승지 등 이게 뭐예요? 조선의 승정원이죠. 승정원. 승정원 다른 말로 뭐예요? 승은이 만극험 은대. 홍문관은 다른 말로 사과 품종 중에 홍옥, 옥당. 홍문관은 옥당, 승정원은 은대. 자, 마지막 문제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가나 사이시기 많이 힘들어하시는 가나 사이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이시기는 보통 점수가 높아요. 정족산성 이미 끝났습니다. 정족산성 양원수까지 나오면 끝났죠. 양정족 병인 양효조.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로즈 제독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 양원수. 여긴 뭐 얘기예요? 병인 양효조. 병인 양요. 자, 가는 병인 양요예요. 자, 나는 뭡니까? 미국배 나왔죠. 미국배. 광성진. 광성진 왠지 광성보의 다른 말 같죠? 어재현. 끝났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흥선대원군이 콧방구도 안 끼자 쳐들어오죠.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신미년에 쳐들어옵니다. 바로 신미양요. 신미 미국이니까 미국 영어로 하면 아메리카 어재현 무슨 광어 광성보 딱 떨어지죠. 자, 이게 가고요. 이게 나예요. 그럼 여기 뭐 들어가냐? 이거 보기 전에 여기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죠? 유병재가 병이 오신 척한다. 유 한 다음에 병재 병오 신이잖아요. 오페레트 도굴. 오페레트 도굴 사건이 있으면 딱 정답입니다. 보이네요. 오페레트는 독일의 상인이고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현군 묘 도굴 미수에 그치죠. 육지를 팠으니까 육지 8, 68. 자, 운요 아직 안 배웠는데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져요. 조일 수호조교. 불평등하게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 바로 운요의 공격입니다. 운요의 침략. 영종도를 공격해서 우리가 오지마 하다가 한번 쐈는데 니네가 먼저 쐈지 그래가지고 막 한포 외교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체결된 게 강화도 조약이기 때문에 76년에 1년 전인 1875가 운요 사건. 마젠창과 멜렌도르프가 고문으로 파견됐다. 야, 요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모군란 이후에 청이 민비의 요청으로 해결을 해주고 나서 이제 우리 간섭하기 위해서 파견한 고문의 이름입니다. 마젠창, 멜렌도르프. 이모군란은 18 빨리 월급 줘. 1882년 훨씬 뒤. 러시아를 영국이 견제하려고 갑자기 거문도를 점령해요. 요거 이제 할 때 제가 다시 얘기하겠죠. 바로 점령하거든요. 바로 1885년입니다. 18 빨리 쏴. 갑신정변 바로 다음 해인 바로 점령한다 그래서 1885년 이것도 뒤고요. 황사영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백서를 작성했다. 아까 뭐라고요? 흥선대원군과 상관없는 순조 1년 정조가 죽자마자 1800년에 죽었잖아요. 1801년에 신유박해를 당한 황사영이 중국에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쓴 편지 들통난 사건 황사영 백서 사건 1801년 정답은 2번입니다. 답은 정말 쉽게 고를 수 있고요. 이 선지들 정말 주옥 같은 선지예요. 반드시 공부해 놓으시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 이것도 거문도 사건이거든요. 요 1885년인 거 또 이모군란 이야기 이런 건 나중에 나올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맛만 보세요. 끝났을 거요. 여기 저희 사무실에서 하면 이게 참. 자, 오늘 녹화 끝나고 사실 지금 시간이 1시 4분 전이네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해보려는 이유가 우리 마포복지관에 계신 참 15분의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오늘도 뭐 녹화장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제 유튜브 보면서 시험 준비하신다는 스텝 한 분 얘기 들으면서 와, 어떤 분에게는 나의 이 조그마한 노력이 크게 닿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사명감이 생겨서 복지관에서의 대면 강의만으로는 도저히 진도를 계속 따라갈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좀 보충을 한 겁니다. 이제 요 다음에는 우리 선배님들 만나서 간단한 테스트도 해봐서 이제 원서 접수 전에 기본과 심오화 둘 중에 이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목표들 때문에 도전들을 하시겠죠.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간에 시험에 도전하는 그 용기는
정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70세를 훌쩍 넘긴 어르신이든 10살이 아직 되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든 아이를 키우면서 요만큼 남는 시간들을 차곡차곡 투자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주부님들이건 어떤 분이시건 저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분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지금 약간 어지러울 정도거든요. 살짝 저도 이제 건강 잘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화이팅!